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결과에 따라 설립된 화해치유재단이 2년 4개월 만에 공식 해산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일본 출연금 10억 엔을 충당하기 위해 마련된 우리 정부 예산 103억 원을 처리하는 문제는 일본과 협의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트위터 계정 해경군 김씨에 사용된 이메일 아이디와 일치하는 국내 포털 사이트의 아이디가 경찰 수사 직후 탈퇴 처리됐고 마지막으로 접속한 장소가 이재명 경기지사의 집이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오늘 뉴스룸엔 이 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를 해경군 김씨 계정 소유주로 지목해 고발한 이정열 변호사가 출연합니다.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사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형 김성수에겐 살인 혐의, 동생에겐 공동 폭행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동생이 범행에 가담하지 않은 걸로 봤는데 형을 말리지 않고 피해자를 잡고 있었던 부분에 대해 폭행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절기상 첫눈이 온다는 소설을 하루 앞둔 오늘 강원 남부 산간 지역에 눈이 왔습니다. 내일은 찬 대륙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뚝 떨어집니다. 민주노총이 오늘 서울과 부산 등 전국 14곳에서 16만 명이 참여한 총파업을 벌였습니다. 민주노총은 탄력 근로제의 확대 등을 비판하면서 정부의 노동정책이 거꾸로 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JTBC가 국립환경과학원과 함께 자동차 도색 공장에 몰려있는 서울 성수동 일대 공기질을 측정해봤습니다. 세계보건기구로부터 1급 발암물질로 지정된 톨루엔이 도색 작업장이 없는 곳보다 최대 50배 높게 측정됐습니다. 전주의 한 공장 부지입니다. 이곳에 한 건설사가 143층 높이의 타워를 세우겠다고 해 논란인데요. 시민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초고층 건물 건설을 밀착 카메라에서 들여다봤습니다. 기름 없이 달리는 일상으로 내일을 바꾸는 현대수소 전기차. 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화해치유재단이 논란 끝에 결국 공식 해산됩니다. 2015년 한일 정부 간 위안부 합의가 있었고 그 이듬해에 재단이 만들어졌으니까 2년 4개월 만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9월에 아베 일본 총리를 만나서 재단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을 전했고 약 2달 만에 공식 해산 발표가 나온 것입니다. 우리 정부의 발표에 일본이 반발하면서 한일 관계는 당분간 험로를 걸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수정 기자입니다. 화해치유재단은 1년 가까이 운영이 중단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도 공식 해산을 하지 못한 것은 재단 해산이 곧 한일 위안부 합의 파기는 아니라는 점을 일본에 설득하는 과정이 길어졌기 때문입니다. 결국 지난 9월 문재인 대통령이 아베 일본 총리를 만나 사실상 해산 의사를 밝혔고 오늘 여성가족부가 공식 해산을 발표했습니다. 재단 스스로 해산 절차를 밟을 수 없기 때문에 여성가족부가 재단 설립을 취소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하지만 최종 해산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재단 관계자들을 불러 의견을 듣고 재단의 직권 취소를 통보하는 데 2주, 법원이 재단 청산인을 선임하는 데만 3에서 4개월이 걸릴 것으로 여가부는 보고 있습니다. 청산인은 재단의 남은 재산을 정리하는 일을 맡는데 이 과정도 쉽지 않습니다. 일본이 출연한 위로금 10억 엔 중 이미 피해자 등에 지급된 금액과 운영비 등을 제외하고 약 58억 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 돈은 위로금 미지급자 15명에게 쓰이거나 비슷한 목적을 지닌 재단에 기부나 승계가 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국고에 환수해야 합니다. 청산 단계에서 이 문제가 해결돼야 하기 때문에 여성가족부는 최종 해산까지 최대 1년가량 걸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부가 일본 출연금 10억 엔을 충당하기 위해 마련한 양성평등기금 103억 원 운용 문제도 남아 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이 돈을 일본에 반환하거나 다른 위안부 기념사업에 쓰는 방안 등을 놓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입니다. 오늘 열린 수요 집회에서 시민단체들은 화해치유재단 해산 소식에 환영 의사를 밝혔지만 한일 위안부 합의 원천 무효와 10억 엔 반환도 함께 요구했습니다. JTBC 이수정입니다. 화해치유재단 해체 방침에 일본 정부는 아베 총리부터 외무 관방장관 등이 일제히 나서서 반발했습니다. 다만 합의 파기라는 언급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톤을 좀 낮췄다는 얘기인데
그 배경이 무엇인지 도쿄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윤서령 특파원,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발언부터 좀 짚어보죠. 네, 아베 총리는 우리 정부의 재단 해체 방침에 대해서 국제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国際約束が守られないのであれば、国と国との関係が成り立たなくなってしまいます。 네, 일본은 약속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다면서 한국도 책임 있는 대응을 해주길 바란다면서 나온 발언입니다. 기자들 앞에서 유감이다라는 등의 강도 높은 표현은 없었습니다. 예, 평소에는 뭐 지극히 유감이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근데 좀 다른 것 같긴 한데 일본이 수위를 조절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겠죠? 네, 오늘 이 고노타로 외무상이 재단 해체 방침은 일본으로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오늘 일본 정부에서 나온 발언 가운데 가장 강도가 높은 발언이었습니다. 이수훈 주일 한국 대사를 불러들인 것도 비공개로 이뤄졌고 또 항의보다는 의사 전달의 형태로 이뤄졌습니다. 예, 실제로 뭐 합의 위반이다 아니면 합의 파기다 이런 말은 안 하고 있는데 이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가 있겠군요. 네, 일본이 먼저 합의 파기를 선언하게 되면 문제가 복잡해집니다. 한국 정부의 재협상 요구나 또 10억엔 반환 문제와 곧바로 맞닥뜨리게 되는 겁니다. 일본 도쿄신문은 앞으로 10억엔이 초점이 될 것이다 이렇게 분석했는데요. 10억엔의 용처에 대해서도 합의의 이행을 위해서 쓰여져야 한다는 입장을 강하게 주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그 10억 원에 대해서는 10억엔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좀 따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얘기를 종합해보면 일본은 자신들은 약속을 지키고 한국은 그렇지 않다. 이런 프레이밍, 그러니까 틀짓기로 국제사회 그 여론전에서 실리를 취하겠다 이런 의도를 보이는 것 같군요. 네, 오늘 일본 언론 보도를 보면 2015년 위안부 합의는 사실상 무효가 됐다. 또 한일 간의 불신감이 깊어지는 사태가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대체로 이 합의의 착실한 이행과 또 국제 약속을 계속 강조를 하는 것은 국내외 여론전을 펼쳐감에 있어서 한국을 지속적으로 압박하겠다라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날 이 일본 영토를 지키기 위해 행동하는 의원 연맹이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집회를 열고 독도가 일본 땅이다 이런 억지 주장을 펼쳤는데요. 정부에서는 영토 담당 부대신이 참석했습니다. 이 위안부 합의 문제뿐만 아니라 영토 과거사 문제에서도 이 같은 공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도쿄에서 윤서령 특파원이었습니다. 해경궁 김씨 계정의 트위터에 등록된 메일 아이디와 일치하는 국내 포털 사이트, 즉 다음의 아이디 사용 기록을 경찰이 확보했습니다. 조사 결과 이 아이디는 수사가 시작된 직후에 탈퇴 처리됐고 마지막 접속지는 이재명 경기지사의 자택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이 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가 계정 주인이라는 주요한 정황 증거로 보고 있습니다. 송우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찰은 트위터 계정 해경궁 김 씨에 연결된 이메일 아이디와 똑같은 국내 포털 사이트의 아이디들이 있는지 추적했습니다. 트위터 본사의 요청에 계정 주인을 확인하는 게 불가능하자 추적이 가능한 네이버와 다음 등 국내 포털 사이트에 등록된 똑같은 아이디가 있는지 찾아본 겁니다. 그 결과 다음에서 알파벳과 숫자 배열이 완전히 일치하는 메일 아이디를 확인했습니다. 조사 결과 이 아이디는 경찰 수사가 시작된 직후인 지난 4월 다음에서 탈퇴했고 마지막으로 접속한 위치가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이재명 경기지사의 집이라는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경찰은 해경궁 김 씨가 이 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라는 걸 보여주는 정황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김 씨 변호인은 김 씨가 경찰에서 관련 조사를 받았지만 네이버나 다음에 그런 아이디가 있는지 모르고 있었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김 씨는 그런 아이디가 있다면 선거 때 캠프에서 쓴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JTBC 송우영입니다. 예, 이와 같이 추가로 정황이 나오긴 했는데 이재명 경기지사는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소셜미디어를 통해선 반박을 이어갔습니다. 예를 들면 트위터에 글을 올린 시간이 생일잔치에 참석한 시간이었는데 어떻게 글을 올리느냐 하는 것이었는데요. 마지막 접속지에 대한 해명은 아직 없습니다. 이윤석 기자입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오늘 오후 도청에서 열린 국토보유세 토론회에 참석하는 등 예정된 공식 일정을 모두 소화했습니다.
이른바 해경궁 김씨 의혹에 대해선 어제와 마찬가지로 일절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네, 오늘 보도된 그 다음 아이디 관련해서 자택에서 탈퇴한 걸로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결국은 정치는 정치인들이 하는 것 같지만 국민들이 합니다. 국민들의 삶이 어려울 때는 국민들의 삶을 어떻게 개선할지에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고, 경찰 수사 내용을 놓고 공개적으로 부딪히지 않겠다는 기조를 이어간 겁니다. 대신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른바 해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이 부인 김혜경 씨의 것이 아니라고 다시 한번 주장했습니다. 이 지사는 2016년 12월 18일 저녁 장모님의 생일 잔치가 있었다며 당시 촬영한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같은 시간대 해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에 글이 올라왔는데 김 씨가 생일 잔치 도중 글을 올리는 건 불가능하다는 주장입니다. 이 지사 측 핵심 관계자는 다음 아이디는 대다수 국민이 갖고 있고 지사의 자택에서 관련 기록이 나왔어도 이번 수사와는 상관이 없다며 만약 사건의 본질과 연관이 있다면 검찰 조사나 법원에서 상세하게 밝히겠다고 했습니다. 이 지사 측은 조만간 김혜경 씨 변호인단의 명의로 사실관계 등을 정리한 입장문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JTBC 이윤석입니다. 예, 이 지사뿐만이 아니라 민주당 지도부도 침묵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당내에서 이 지사가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박유미 기자입니다. 이재명 지사 부인의 트위터 의심 계정을 둘러싸고 연일 여론이 뜨거워지고 있지만 민주당 지도부는 검찰 기소까지 기다리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내에선 정치적 책임 문제가 거론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사실이라고 그러면은 정치적인 책임지고 내가 모든 것을 내려놓을 용의가 있다. 이것이 어떤 국민에 대한 좀 예의인 것 같아요. 국민들은 이재명 지사의 이야기보다는 경찰 쪽의 이야기를 더 많이 지금 귀담아 듣고 있지 않습니까? 경찰 수사 결과를 믿지 못하겠다는 이 지사의 대응이 국민적 상식에 맞느냐는 겁니다. 친형 강제 입원 등의 혐의로 이 지사 본인 사건이 진행 중인 점도 부담입니다. 이 지사는 24일 검찰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합니다. 앞서 이종걸 의원은 당내에서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 당이 모두 책임을 져야 한다며 당 차원의 조사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김진표 의원은 탈당 문제를 놓고 이재명 지사가 판단할 문제라며 이 문제가 결코 당의 분열을 일으켜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JTBC 박유미입니다. 오늘 2부에서는 해경궁 김씨 문제를 처음 제기한 측의 법률 대리인인 이정열 변호사가 나올 예정입니다. 이 지사 측에도 인터뷰를 요청했고 가능하다면 오늘 이후 언제든 반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적 분노를 일으켰던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의 수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피의자 김성수는 살인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그런데 논란이 됐던 동생의 범행 가담 여부에 대해서도 경찰은 공동 폭행을 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동생 그 CCTV를 보고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동생도 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아시는 것처럼 이 사건은 저희가 뉴스룸을 통해서 범행 당시 CCTV를 공개하고 당시 피해자를 붙잡고 있던 동생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파장이 커진 바 있습니다. 처음에는 동생을 공범으로 볼 수 없다면서 JTBC 보도에 대해서 반박했던 경찰은 결국 자신들의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먼저 이혜원 기자입니다. 김성수가 검찰에 넘겨지기에 앞서 취재진 앞에 섰습니다. 자신도 CCTV 영상을 봤다며 동생도 벌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동생은 여전히 아무 잘못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나요? 저는 동생이 무죄라고 확신을 했었는데 이제 그 동생 그 CCTV를 보고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동생도 벌을 받아야 된다고. 앞서 2번에 걸쳐 동생은 공범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입장을 바꾼 겁니다. 동생이 공범이라는 의혹이 있는데 한 말씀 해주시죠. 공범 아니에요. 경찰은 여러 전문기관이 CCTV를 정밀 분석한 결과와 법률 전문가들의 검토 결과 등을 종합해 동생이 김성수의 범행에 도움을 준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동생이 피해자의 허리를 붙잡은 건 싸움을 말리려는 의도가 아니라 이른바 유형력을 행사해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봤습니다. 다만 경찰은 동생에게 살인이나 폭행 치사 혐의를 적용하긴 어렵다고 봤습니다. 김성수가 피해자에게 흉기를 휘두를 때, 즉 살해 의도가 드러난 때부턴 동생이 형을 말렸다는 겁니다.
경찰은 동생을 공동폭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김성수 형제 사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JTBC 이혜원입니다. 자, 그러면 이처럼 한 달 만에 경찰의 판단이 달라진 이유는 무엇일까요? 경찰은 CCTV에 드러난 동생의 행동을 초당 6개의 장면으로 나누어서 정밀 분석하고 거짓말 탐지기도 동원했습니다. 박준우 기자. 지난달 14일 경찰은 김성수를 체포하고 몇 시간이 지나 동생 김 씨를 참고인으로 조사한 뒤 풀어줬습니다. 형을 말리려 했다는 진술 등을 받아들여 김성수의 단독 범행으로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동생이 범행에 가담했다는 논란이 거세졌고 경찰은 국과수와 외부 영상 전문가 등을 동원해 CCTV 영상을 정밀 분석했습니다. 영상에 나온 동생의 행동 패턴을 초당 6개 동작으로 잘게 나눠 심층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내부와 외부 법률 전문가로 팀을 구성해 동생의 범행 가담 여부와 관련한 법리도 살폈습니다. 그 결과 경찰은 동생이 피해자를 잡고 있던 행위가 공동폭행으로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지난 8일 동생 김 씨에 대한 거짓말 탐지기 조사도 이런 판단을 내리는 데 영향을 미쳤습니다. 당시 형을 돕기 위해서 뒤에서 잡은 것 아니냐는 질문에 동생이 부인했지만 거짓 반응이 나왔습니다. JTBC 박준우입니다. 예, 저희 취재진이 처음에 이 사건을 취재할 때부터 경찰 수사에 의문을 제기했던 이유는 바로 현장 CCTV에 있었습니다. 당시 CCTV에 어떤 정황들이 담겨 있었는지 원본을 보여드리면서 하나하나 좀 짚어드리겠습니다. CCTV를 입수해서 사건을 보도해온 이상엽 기자가 지금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사건 직후에 이제 취재진이 확인한 CCTV 영상이 이제 흉기로 범행을 하는 장면뿐만이 아니라 여러 개입니다, 사실은. 예. 이걸 근거로 경찰이 좀 부실수사를 한 것이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했던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PC방 내부에 설치된 CCTV 1대 그리고 건물에 설치된 CCTV 4대 등 모두 5대입니다. 예. 이 건물 CCTV 4대는 지상 1층 입구 쪽, 그리고 김성수가 피해자와 처음 맞닥뜨린 지하 1층 에스컬레이터 쪽, 예. 그리고 지하 1층과 지상 1층 엘리베이터 쪽을 각각 비추고 있습니다. 예. 취재진은 사건 발생 다음 날 현장에 직접 찾아가서 이 5대를 모두 확보했습니다. 예. 각각 1시간에서 2시간 분량입니다. 꽤 긴 분량인데 CCTV에서 어떤 모습들이 이상하다고 판단했습니까? 네, 그래서 편집하지 않은 각각의 CCTV 원본을 이 시간 순으로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 먼저 PC방이 있던 지하 1층 에스컬레이터 쪽 영상을 보시면 이 최초 신고 직후 경찰이 출동했다가 돌아가는 모습이 보입니다. 예, 이건 뭐 많이 나왔던 것이기도 네, 하죠. 그렇습니다. 이어서 이 PC방이 이어서 김성수와 동생은 이 지하 1층 화장실에 잠시 들르는 모습이고요. 예. 바로 김성수는 집으로 가고 이제 나오는 장면이 있는데요. 나와서 김성수는 곧바로 올라갑니다. 이제 집으로 가는 모습이고요. 예. 그 뒤따르는 사람이 동생인데 지금 올라간 사람이 형이고 그렇습니다. 예. 지금은 동생입니다. 이 동생은 남아서 PC방 앞을 서성이는데 그렇군요. 이 화면에서 봤을 때 오른쪽이 PC방 입구 쪽입니다. 예. 네, 그래서 동생은 PC방 입구 쪽을 살피다가 이 1층으로 올라가고 그 뒤에 곧바로 피해자가 쓰레기 봉투를 들고 나오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 사람이죠? 그렇습니다. 예. 동생이 망을 보는 듯한 모습 때문에 지금 이 화면에서 나타난 바에 따르면 그래서 둘이 공모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처음에 이상엽 기자가 했단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지난달 브리핑에서 이 동생이 PC방 입구에서 1층에 올라간 뒤 이 피해자가 바로 PC방에서 나온 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예. 이 동생이 피해자가 PC방 밖으로 나오는 걸 보고 있다가 형에게 알려주려고 한 게 아니라는 취지였습니다. 예. 이 당시 저희 보도는 이 동생이 올라간 다음 3분쯤 뒤에 피해자가 올라간 사실이 이 영상에서 나타나지 않은 데에 따른 것입니다. 예. 다시 말해서 경찰은 이 영상이 동작을 감지하기 때문에 움직임이 없을 땐 찍히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동작이 있을 때만 그렇습니다. 녹화가 되는 CCTV가 원래 그런 게 있잖아요. 그죠? 예, 건물 CCTV는 움직임을 감지했을 때만 찍히는 영상입니다. 예.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했는데 하지만 동생이 1층으로 올라가기 전까지 이 지하 1층 PC방 입구 쪽을 자주 살피는 모습이 보입니다. 지금 이 모습입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예. 장면도 동생이 망을 본 게 아닌지 의문을 제기한 근거가 됐습니다. 예. 동생의 가담 여부와 관련한 다른 영상들이 있죠? 네, 다음 장면 보겠습니다. 지금 예. 보시는 건 1층 내부에서 이 건물 입구 쪽 인도를 찍은 영상입니다. 바깥쪽을. 그렇습니다. 이 예. 쓰레기 봉투를 들고 1층으로 올라온 피해자가 옆으로 이제 버리러 간 장면이 나오는데 동생은 인도에서 이 모습을 지켜봅니다. 저 사람입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인도에서 동생이 지켜보고 이후 동생은 형과 만납니다. 나옵니까? 네, 형이 이제 집에 예. 다녀온 형이 오고 지하 1층으로 함께 내려가는 모습인 겁니다. 예.
김성수가 그러면 피해자를 처음 이렇게 덮쳤을 때 그때는 어떻습니까? 네, 이제 내려왔고 김성수와 동생이 지하 1층 여기저기를 살피는 모습이 찍혔습니다. 이 피해자가 에스컬레이터에서 내려오고 김성수가 덮치는데 이 동생이 뒤에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김성수와 피해자가 몸싸움을 하는 동안 계속 지켜보다가 이 피해자 허리 쪽을 양팔로 잡는 모습이 보입니다. 저게 말리는 거냐 아니면 돕는 거냐 하는 논란이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피해자가 김성수에게 제압당해 쓰러진 뒤에는 동생이 형을 밀치는 장면이 또 나옵니다. 이 경찰은 김성수가 흉기를 꺼내들어 휘두르자 이 동생이 말렸다고 본 겁니다. 하지만 저희는 피해자가 이미 저항하지 못한 그 정도로 당한 상태에서 동생이 적극적으로 말린 것으로 보기엔 좀 어렵다고 봤습니다. 동생이 피해자를 붙잡고 있을 때 김성수가 흉기를 휘둘렀는지 그것도 쟁점이잖아요, 사실은.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이 건물 그러니까 이건 좀 설명이 필요한데 흉기를 안 가지고 있었다면 그건 상황이 좀 달라질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반론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흉기가 없었다면 어쨌든 그러니까 흉기가 있었다는 것을 동생이 몰랐을 수 있지 않느냐 이게 경찰의 입장입니다. 그런데요. 네, 근데 보시는 것처럼 이 건물 CCTV 화질이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김성수의 주먹이 조금 전 장면 돌아가면 이 주먹이 이 무언가를 쥔 채로 위아래로 반복하는 움직임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그래서 초당 6프레임으로 나눠서 봤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경찰은 이 프레임을 나눠서 분석을 한 거고 하지만 저희는 이때부터 이 행동 자체가 이미 흉기가 사용됐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오늘 결과 발표에서 이 동생이 피해자를 붙잡았을 때는 이 흉기가 나온 시점은 알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주먹으로만 때린 걸로 보인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유가족 측은 오늘 추가로 입장을 밝히면서 이 CCTV 캡처 사진 2장을 공개했습니다. 이 김성수가 피해자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거나 몸싸움을 벌일 때 이 주먹 쪽에 길쭉한 검은 물체가 포착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그것이 또 이제 수사나 아니면 이제 재판 과정에서 어디까지 받아들여지냐 하는 것도 지켜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경찰은 오늘 입장을 바꾼 것은 뭐 오늘의 결론이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이상엽 기자였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의 공공부문 채용비리 국정조사 요구를 수용하면서 정기국회가 정상화됐습니다. 국정조사 대상에는 서울교통공사뿐만이 아니라 강원랜드 채용 특혜 의혹도 포함됩니다. 여야는 또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윤창호법과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이른바 유치원 3법도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민주노총이 탄력 근로제 등 정부의 노동 정책을 비판하면서 오늘 하루 총파업을 벌였습니다. 전국적으로 집회에 참여한 노동자가 4만여 명, 국회의사당 앞에 모인 노동자만 만여 명이었습니다. 하혜빈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만여 명의 노동자들이 국회의사당 앞에 모였습니다. 오늘 하루 총파업에 참여한 민주노총 조합원들입니다. 집회는 서울과 부산, 울산 등 전국 14개 지역에서 동시에 열렸습니다. 민주노총은 조합원 4만여 명이 하루 동안 일손을 놓고 집회에 참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일정 시간 업무를 중단하는 등의 방식으로 전국에서 16만 명이 파업에 동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민주노총은 탄력근로제 적용 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 또는 1년까지 늘리기로 한 정부의 노동정책을 비판했습니다. 또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택배기사와 같은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노조를 만들 권리를 보장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요구가 관철되지 않으면 이달 말까지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하혜빈입니다. 네, 어제 KTX 오송역에서 전기가 끊어져서 시민들이 3시간 동안 열차에 갇히는 사고가 있었죠. 그런데 코레일 측이 상황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대체 교통편에 대한 안내도 소홀했다는 비판이 이어집니다. 기다리다 지친 답답한 승객들은 열차 창문을 깨거나 선로를 걸어 나가기도 했습니다. 정영재 기자입니다. 불이 모두 꺼진 객실에 승객들이 앉아 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가로등 불빛이 전부입니다. 어제 저녁 5시쯤 충북 오송역에서 전기 공급이 끊겨 멈춰선 KTX 열차 안 모습입니다. 코레일 측은 사고 상황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멈춰가지고는 30분 뒤면 간다, 30분 뒤면 간다 하다가 지금 3시간 정도 지났거든요. 대체 교통편 안내도 성의가 없었다는 성토가 나옵니다. SRT면 SRT, KT면 KT, X 도착하는 대로
타고선 가라. 근데 입석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오랜 시간 갇힌 승객 중 한 명은 답답함을 견디지 못하고 망치로 유리창을 깼습니다. 참다 못해 문을 열고 선로 위를 걸어 나오는 승객도 있었습니다. 열차가 계속 지연되는데도 별다른 공지가 없어 표를 산 사람도 있었습니다. 일시적으로라도 발권이 안 되게 한다던가 미리 알았으면 다른 대체 교통편을 타고 갔을 거잖아요. 하지만 코레일은 매뉴얼대로 했다는 입장입니다. 또 어제 사고는 열차의 수평을 유지해주는 전선이 끊어진 게 원인이었다고 밝혔습니다. JTBC 정영재입니다. 네, 음주 단속을 교묘히 피하는 운전자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특히 고속도로는 단속을 안 할 거라고 보고 입구까지만 대리운전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 벌어진 고속도로 음주 단속 현장에 구석찬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연원 수치 100일 정지 수치 나왔습니다. 고속도로에서 펼쳐진 음주 단속 현장입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 0.056이 나온 운전자는 예상치 못했다는 듯 고개를 갸우뚱거립니다. 반성은커녕 경찰관에게 버럭 화를 냅니다. 지금 실컷 집에서 자고 먹고 가야 된다는 그런 기준이 없잖아요, 솔직히. 이곳에서만 1시간 동안 5명이 적발돼 2명이 처벌을 받았습니다. 대응은 제각각입니다. 그만 소치입니다. 음주 차량을 몰고 갈 사람이 없어 난감한 상황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예전 대리운전에서 고속도로 진출입로까지만 대리운전을 시키고 음주 상태로 고속도로를 직접 달리는 꼼수 대리운전도 문제입니다. 장거리 요금을 조금이라도 아껴보려는 수법입니다. 부산 외곽 접속도로, 거제와 부산, 양산과 부산 경계 지점이 대표적입니다. 여기 내놔주고는 자기가 운전해서 가버려요. 하루에 허다하게 일어난다고 봅니다. 대리기사는 엉뚱한 피해를 봅니다. 택시도 안 오는데 자기가 걸어서 와야 되는데 비도 맞지. 결국 경찰은 부산 전역에서 대대적 단속을 예고했고 윤창호 씨의 친구들도 현장에서 캠페인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JTBC 구석찬입니다. 절기상 첫눈이 온다는 소설을 하루 앞두고 오늘 강원 남부 산지에 눈이 왔습니다. 서울에도 올 거라고 했지만 기온이 내려가지 않아서 며칠 미루어졌습니다. 하지만 내일은 찬 대륙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뚝 떨어집니다. 조승현 기자입니다. 늘 구름이 끼어 있다고 해 이름 붙여진 백운산엔 오늘도 구름이 잔뜩 끼었습니다. 양은 많지 않았지만 오전에 내린 눈이 곳곳에 쌓였습니다. 오늘 오후 강원 남부 산지엔 대설 예비특보가 내려졌습니다. 최고 5cm까지 눈이 쌓일 것으로 예상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제 눈이 많이 내리지 않아 특보가 발령되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횡성과 평창 등 일부 내륙에 꽤 굵은 눈발이 날렸습니다. 강원을 비롯한 전국이 오늘 하루 잔뜩 흐렸습니다. 서울 등 전국 곳곳에 5mm 안팎의 비도 조금 내렸습니다. 어제 예보에서 첫 눈이 온다던 서울은 하루 종일 기온이 영상을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내일은 중국 북부에서 찬 대륙 고기압이 확장하면서 서울을 비롯한 전국에 겨울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보다 기온이 5에서 9도가량 떨어져 중부지방 아침 기온이 대부분 영하권에 들겠습니다. 낮 기온도 10도 안팎에 머물고 바람까지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 내려가겠습니다. 추위는 주말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모레까지 좋음이나 보통 수준으로 예상됩니다. JTBC 조승현입니다. 우리나라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세계보건기구 WHO의 권고 기준치 이하로 내려가면 한국인은 1.4년을 더 살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매년 나아지지 않는 상황을 감안하면 대기 오염 때문에 기대 수명이 계속 줄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지은 기자입니다. 건물 형태를 알아보기 힘듭니다. 지난 6일 서울 도심의 모습입니다. 이날 하루 평균 초미세먼지는 세제곱미터당 102 마이크로그램을 기록했습니다. 이달 들어 가장 높았습니다. 다음 날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특히 올해 11월은 2015년부터 초미세먼지를 관측한 이래 그 수치가 가장 높았습니다.
지난 3년간 연평균 초미세먼지 수치는 세제곱미터당 30 마이크로그램 안팎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 권고 기준인 세제곱미터당 10 마이크로그램의 3배 수준입니다. 우리나라도 올해 초 연평균 초미세먼지 기준을 세제곱미터당 25 마이크로그램에서 15 마이크로그램으로 강화했지만 여전히 WHO 기준보다 느슨합니다. 미국 시카고대 에너지정책연구소는 WHO 기준으로 초미세먼지를 줄이면 한국인의 기대 수명은 1.4년, 미국인은 0.8년, 일본인은 0.2년 증가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대기 오염이 심각한 인도와 중국은 증가폭이 훨씬 컸습니다. 연구소는 전 세계 인구의 75%인 55억 명이 WHO 기준을 초과하는 초미세먼지를 마시고 있다며 대기 오염 때문에 기대 수명이 평균 1.8년 감소했다고 경고했습니다. JTBC 이지은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 회계 사건의 초점은 이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과 어떤 관련이 있느냐 하는 것으로 옮겨간 상황입니다. 의혹을 풀기 위해선 삼성물산 장부도 들여다봐야 한다는 요구가 갈수록 거세지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아직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감리 가능성은 여전히 열어놓고 있습니다. 송지혜 기자입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2015년 합병에 앞서 안진, 삼정 두 회계법인에 삼성바이오로직스 가치평가를 의뢰했습니다. 이들은 각기 8조 원대를 제시했는데 당시 증권사들이 낸 리포트에 나온 수치를 평균 내는 방식이었습니다. 이 수치는 합병을 결정한 주주총회가 열리기 직전인 그해 7월 10일 국민연금공단이 작성한 보고서에도 등장합니다. 민주당 박용진 의원과 참여연대 등은 허술한 평가로 삼성바이오의 기업 가치를 부풀리면서 이재용 부회장의 유리한 합병이 성사될 수 있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또 구체적인 의혹 규명을 위해선 삼성물산 회계장부도 감리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금융당국은 아직 신중한 입장입니다. 당시 삼성바이오의 가치평가는 내부 참고용 보고서에 쓰인 것이어서 조사하거나 감독할 권한이 없다는 겁니다. 박 의원은 금융당국이 책임 회피를 하고 있다며 반박했습니다. 버젓이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그 결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의 합병이 성사되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는데도 이처럼 요구가 거세지면서 금융당국도 감리에 들어갈 가능성은 열어놨습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삼성물산 감리 여부에 대해 삼성바이오 재무제표가 수정된 뒤 어떤 영향을 미칠지 금감원과 증선위가 검토해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JTBC 송지혜입니다. 분식 회계를 한 혐의로 고발된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서 서울중앙지검이 사건을 특수 2부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검찰은 증권선물위원회의 고발 내용을 검토한 뒤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회계 처리 기준을 자의적으로 적용했는지 등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의 판사 블랙리스트 중에는 드라마 미스 함무라비의 원저자인 문유석 부장판사도 포함됐다고 어제 전해드렸죠. 저희 JTBC 취재 결과 당시 법원 행정처가 소설 속 등장인물의 묘사까지 문제 삼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판사 블랙리스트 대상은 이미 10명을 넘어섰습니다. 한민영 기자입니다. 우리 속 부장님께서 얼른 자기 가실 길로 좀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평생을 법원 행정처에 계셨던 분이니까 행정처 차장 거쳐서 대법관 이후 대법원장까지. 홍 판사 지금 어딥니까? 사무실에 불 꺼졌던데. 네? 벌써 퇴근했어. 다른 방은 다 불 켜져 있는데 왜 우리 부 배석 판사실만 불이 꺼졌지? 드라마 속 부장판사는 성공만을 추구한다는 뜻에서 이름이 성공충입니다. 검찰이 판사 인사와 관련해 확보한 문건엔 이 드라마의 원저자인 문유석 판사 이름도 등장합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인 2016년 이 문건을 작성한 법원 행정처는 소설에 마치 고등부장 판사가 온갖 비리를 저지르는 전형처럼 묘사됐다고 적었습니다. 이런 묘사 때문에 사법부 신뢰에 흠집을 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행정처의 계획대로 판사들이 인사불이익을 받은 정황도 검찰 수사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대법관 구성을 다양화하라고 주장한 수원지법 송승용 부장판사는 인사와 관련해 가장 높은 등급이었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원하던 부산 지역 대신 등급을 내려 통영으로 보낸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습니다. 검찰은 불이익 대상이 된 판사들을 불러 피해 여부에 대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JTBC 한민용입니다. 예, 그 당시에 뒷조사를 당한 판사 중에 차성한 사법정책연구원 판사가 김명수 현 대법원장에게 사법농단에 연루된 법관들을 징계하라고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차 판사는 이들의 숫자가 전현직 합쳐서 93명이라고 하면서 그 근거도 제시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아직 답이 없습니다. 정원석 기자입니다. 차성한 사법정책연구원 판사가 법원 내부 게시판에 글을 올렸습니다. 차 판사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뒷조사를 당한 걸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차 판사는 언론 보도 등을 인용해 임종원 전 법원 행정처 차장의 범죄에 연루된 전현직 법관이 93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미 징계 대상으로 분류된 13명보다 더 많은 징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특히 검찰 수사에 앞서 진행됐던 특별조사단의 조사 결과는 징계 대상을 줄인 측면이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검찰 수사를 통해 새로 드러난 범죄 사실이 많은 만큼 추가 징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차 판사는 대법원장이 연루 판사들에 대해 징계 청구를 하지 않으면 직무유기에 해당한다며 김명수 대법원장의 답변을 촉구했습니다. JTBC 정원석입니다. 자동차를 수리하는 카센터, 동네마다 꼭 필요한 시설이죠. 그런데 일부 규모가 큰 정비소들은 도색 시설을 갖추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불가피하게 유해 물질을 배출합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해 놓은 톨루엔이라는 물질이 대표적이죠. 근데 이런 정비소들은 지금 서울의 경우에 성동구가 가장 많았고 심지어 어느 초등학교는 반경 500m 안에 이런 작업장이 61군데나 있었습니다. 저희 취재진이 국립환경과학원과 함께 도색시설이 집중된 곳에 공기질을 측정해봤습니다. 톨루엔이 세계보건기구 권고 기준치를 초과한 것은 물론이고 도색시설이 없는 곳에 비해서 최대 50배 넘게 나왔습니다. 윤정식 기자입니다. 서울 성동구의 한 골목길입니다. 자동차를 수리하는 카센터들이 줄지어 있습니다. 주민들은 동네 전체에서 새집 냄새가 난다고 말합니다. 애들도 아침이면 다 마스크 쓰고 가고. 근데 뭐 어떻게 집이 여기니까 여기니까 어디로 가지도 전부 다 공장지대요 여기는. 사고가 난 자동차 수리에는 판금과 도색 작업이 필수입니다. 특히 도색 작업에 사용되는 페인트에선 톨루엔이라 불리는 유해 물질이 배출됩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하고 있는 톨루엔은 새집 증후군의 원인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 심각할까? 취재진이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파악한 서울 시내 자동차 도색 작업장은 모두 531곳. 이 중 성동구에 전체 4분의 1인 139개 작업장이 집중돼 있습니다. 한 초등학교 반경 500m에는 61개 업체가 몰려 있습니다. 국립환경과학원과 함께 이동식 측정기로 이 지역 공기질을 직접 확인해봤습니다. 학교 주변을 돌던 중 한 도색업체 앞에서 갑자기 톨루엔 수치가 치솟습니다. 학교에서 300m 떨어진 곳의 평균치는 102 ppb를 기록했고 최고치는 887 ppb까지 올랐습니다. 세계보건기구가 정한 톨루엔의 실내 권고 기준은 63.2 ppb. 그런데 야외 측정치가 실내 기준치보다 훨씬 높게 나온 겁니다. 지금 도장시설에서 뭔가 그쪽으로 아닌 데서 뭐가 새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드네요. 성수대교를 건너 압구정의 한 초등학교의 경우 톨루엔 수치는 16 ppb에 그쳤습니다. 주변 교통량은 성수동보다 많지만 반경 500m 안에 도색 작업장이 없습니다. 실제 서울의 지난 2016년 대기 중 톨루엔 평균 농도는 1.0 ppb에 불과합니다. 만성적으로 노출이 됐을 경우에는 말초신경장애라든가 간 질환이라든가 심하면은 백혈병도 유발할 수가 있겠죠. JTBC 윤정식입니다. 도심 한복판에서 이렇게 유해 물질을 계속 접해야 하는 현장, 우려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 현행법에 따르면 사실상 주거지역이라 하더라도 도색 작업장이 들어설 수 있습니다. 인근 주민들 반발도 커지고 있습니다. 황예린 기자입니다. 한 자동차 수입업체가 짓고 있는 복합센터 공사 현장입니다. 공사장 앞에선 넉 달째 주민들의 반대 시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부정 공정 박살!
부산에 들어설 자동차 도색 작업장 입점을 반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학교도 다니고 놀이터에서 아이들하고 놀기도 하고 그럼 여기서 지금 그 내뿜는 나쁜 공기를 이 아이들한테 다 마시라는 거잖아요. 공사 중인 건물과 50여 미터 거리에 1000세대 넘는 아파트 단지가 있고 인근 초중고학교도 8곳에 달합니다. 하지만 건물이 지어진 곳은 준공업 지역으로 법적으로 도색업이 가능합니다. 구청 측은 허가 과정에 문제가 없다면서도 주민 반발에 난감하다는 입장입니다. 저희 부 입장은 이제 법적으로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국민들이 워낙 반대를 하시니까 이거 처리를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그럽니다. 업체 측은 주민의 반발을 알고 있다며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현재로서는 지금 협상이 진행 중이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절충안으로서의 도장을 없애는 부분은 지금 아직까지 고려는 안 하고 있고 올 초엔 경기도 동탄에서 한 수입차 도색 작업장이 들어서려다 주민 반발로 무산된 바 있습니다. 유해물질 배출 시설에 대한 단속 권한을 가진 해당 지자체들이 허가부터 관리까지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JTBC 황예린입니다. 네, 가계 부채가 1,50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한 해 국내 총생산 GDP에 맞먹는 규모입니다. 주택담보대출 규제로 빚이 늘어나는 속도가 좀 줄었지만 금리가 높은 신용대출 같은 건 오히려 늘어서 부채 질이 악화하는 거 아니냐 하는 걱정이 나옵니다. 이현 기자입니다. 우리 가계가 진 빚이 1,50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1,400조 원을 돌파한 지 1년 만입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3분기 말 기준 가계 신용 잔액은 1,514조 4천억 원으로 지난해 국내 총생산과 맞먹습니다. 국제결제은행에 따르면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43개 주요국 가운데 7번째로 높습니다. 이제 신규 주택 입주 물량이 분기당 10만 호 정도로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서 은행 중심으로 주택담보대출 수요가 지속된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의 대출 규제에 가계빚이 불어나는 속도는 줄고 있습니다. 가계부채 증가율은 6.7%로 2014년 4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빚이 소득보다 빨리 불어나고 있어 가계가 느끼는 부담은 줄지 않고 있습니다. 9.13 부동산 대책에 주택담보대출은 줄고 있지만 금리가 높은 신용대출과 제2금융권 대출은 늘고 있어 부채의 질이 나빠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신용대출을 포함한 기타 대출은 지난달 7조 원이 늘었는데 통계 작성 이후 최대 폭이었습니다. JTBC 이현입니다. 사고로 불이 난 차량에서 운전자를 구한 택배기사의 사연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당장이라도 차가 폭발할 것 같았지만 택배기사는 망설이지 않고 뛰어갔습니다. 정진명 기자입니다. 논바닥에 떨어진 승용차에서 불길이 치솟습니다. 금방이라도 폭발할 것 같은 순간이지만 한 남성이 차량에 다가갑니다. 이 남성은 운전자 36살 김모 씨를 끌어내고 안전한 곳까지 대피시킵니다. 비가 내리는 날씨에 자신의 근무복을 덮어주며 다친 곳이 있는지도 살펴봅니다. 운전자를 구한 남성은 택배기사로 일하는 36살 유동훈 씨입니다. 이날도 배송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야, 불났어 차에. 유 씨는 119에 신고하는 것도 잊지 않았습니다. 4차선 도로 큰 도로 쭉 따라오시다 보면 운전자 한 명이요. 빗길에 미끄러져 사고가 난 차량은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불에 탔습니다. 운전자가 목숨까지 잃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다행히 운전자는 얼굴과 허벅지만 다쳤을 뿐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소방당국은 세 자녀를 둔 평범한 가장에게 표창장을 수여했고 운전자 가족들도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JTBC 정진명입니다. 지나가던 사람이 곁에서 쓰러진 사람의 목숨을 살렸다는 소식 종종 듣게 되죠. 이렇게 갑자기 심정지가 온 사람 10명 가운데 2명은 일반인에게 심폐소생술을 받았고 그중 16.5%가 목숨을 구했습니다. 내 옆에 누군가를 살릴 준비가 얼마나 돼 있는지 배양진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지난해 급성 심정지로 쓰러진 사람 중에선 10명 중 1명도 채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곁에 있는 사람에게 심폐소생술을 받으면 16.5%가 살아남았습니다. 곁에 있는 사람을 살릴 준비가 돼 있는지 시민들에게 물었습니다.
갈고 닦은 실력을 선보이기도 하지만 저거 안경 쓰신 분은 119 신고해 주시고 배운 지 오래돼 기억이 흐릿하기도 합니다. 혹시 119에 신고하실 수 있으신가요? 그래도 한번 연습을 해보면 자신감이 생깁니다. 네, 한번 해봤기 때문에 좀 자신 있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다고 답한 시민이 조금 더 많았는데요. 하지만 실제로 행인에게 심폐소생술을 받은 사람은 10명 중 2명이었습니다. 특히 전남, 경북 등 고령 인구가 많은 지역의 시행률이 특히 낮습니다. 심정지로 쓰러지는 모습이 목격되는 비율은 약 50%. 이중 심폐소생술로 이어지는 경우와 괴리가 큰 만큼 당장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심폐소생술 교육이 필요합니다. JTBC 배양진입니다. 호텔 예약 사이트를 이용할 때 불안한 점, 혹시 실수로 잘못 결제되면 되돌려 줄까 하는 겁니다. 실제로 되돌려주지 않은 사이트가 있습니다. 부킹닷컴과 아고다가 그랬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 명령을 내렸습니다. 송승환 기자입니다. 30대 여성 박모 씨는 지난 1월 필리핀 보라카이의 리조트를 예약하다가 이중으로 결제를 해버렸습니다. 결제가 제대로 안 된 것 같아서 다시 결제 버튼을 눌렀더니 같은 상품이 2번 결제된 겁니다. 박 씨가 곧바로 전화했지만 부킹닷컴에서는 취소가 안 된다고 했습니다. 환불 불가 상품이니까 이중으로 예약을 했듯 예약하고 나서 10분 안에 전화를 줬듯 환불이 안 된다고. 20대 여성 박모 씨도 이달 초 아고다 사이트에서 환불을 거절당했습니다. 세금을 포함한 가격을 보려고 예약 버튼을 눌렀는데 예전에 등록했던 카드 정보로 자동 결제가 된 경우입니다. 여행 기간도 엄청 많이 남았어요. 내년 3월 말이었거든요. 이런 피해 사례가 이어지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부킹닷컴과 아고다에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숙박 날짜가 한참 뒤라서 객실을 다른 고객에게 팔 수 있는데도 환불을 안 해주는 건 지나치다는 겁니다. 공정위는 부킹닷컴과 아고다가 계속 환불을 거부하면 검찰에 고발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JTBC 송승환입니다. 지난 2016년 미국 대선에서 힐러리 클린턴 후보의 발목을 잡은 건 이메일 스캔들이었습니다. 국무장관 시절 국가안보와 직결된 공무를 개인 이메일 계정으로 주고받아 파장이 컸던 것이죠. 이번엔 트럼프 대통령의 딸 이방카 백악관 보좌관이 개인 이메일로 업무를 봤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힐러리의 이메일 스캔들과는 다르다고 했지만 논란은 커질 걸로 보입니다. 김혜미 기자입니다. 이방카 백악관 보좌관의 개인 이메일 사용 논란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서둘러 입을 열었습니다. 임기 초 잠시 그랬지만 클린턴 전 장관과는 다르다며 옹호했습니다. They weren't classified like Hillary Clinton. They weren't deleted like Hillary Clinton, who deleted 33. She wasn't. 워싱턴 포스트는 앞서 이방카가 지난해 개인 이메일 계정을 사용해 수백 건의 업무 이메일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 대선 때 트럼프 당시 후보는 클린턴의 개인 이메일 사용을 집중 공격했습니다. Hillary Clinton is the most corrupt person ever to run for the presidency. 트럼프 행정부에 몸담았던 인사들도 이방카의 행동을 비판했습니다. 전 수석 보좌관은 위선적인 일이라고 했고 전 공보국장은 클린턴 전 장관과 똑같은 행위라고 꼬집었습니다. 민주당은 정부 윤리기구나 의회 차원의 조사를 예고하며 트럼프를 압박했습니다. JTBC 김혜미입니다. 자영업자 등 지역 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이번 달부터 세대당 평균 7,626원 오릅니다. 전체 지역 가입자 750만 가구 중 264만 가구는 소득과 재산이 늘어나 보험료가 오르고 123만 가구는 보험료가 내려갑니다. 지난해엔 세대당 평균 5,546원이 올랐습니다. 오늘부터 서울 영곡동과 서울시청 구간을 달리는 405번 버스 노선에 수소버스 한 대가 투입돼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수소버스를 정규 버스 노선에 투입하는 건 지난달 울산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수소 자동차는 연료인 수소가 산소와 결합해서 전기를 만드는 과정에서 미세먼지까지 걸러줘 달리는 공기청정기로도 불립니다. 세계 각국 경찰의 공조와 협력을 총괄하는 인터폴 총재에 현재 선임 부총재인 김종양 전 경기경찰청장이 선출됐습니다.
김신임 총재는 전임 멍흥웨이 총재가 사임한 뒤 자녀 임기만 채우기 때문에 2020년 11월까지 2년 동안 일합니다. 인터폴 총재에 한국인이 선출된 건 처음입니다. 미국 보건당국이 미국 전역의 로메인 상추가 장출혈성 대장균 이콜라이에 오염됐을 수 있다면서 절대 먹지 말라고 현지 시간 20일에 밝혔습니다. 현지 언론은 최근 미국의 11개 주에서 32명의 대장균 중독 환자가 나왔다고 전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미국으로부터 로메인 상추가 수입된 것이 없고 국내에서 기른 로메인 상추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박항서 감독이 이끄는 베트남 축구 열풍은 2002년에 우리나라를 떠올릴 만큼 그 열기가 대단한데요. 그런데 이번엔 오심 때문에 베트남 팬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어제 무승부로 끝난 미얀마전에서 골을 도둑 맞았다는 겁니다. 이도성 기자입니다. 경기 종료 10분여를 남기고 터진 베트남의 골. 그런데 보심은 깃발을 들었습니다. 베트남의 첫 번째 슛을 미얀마 골키퍼가 쳐냈고 튀어나온 공을 다시 차 넣었는데 이 장면이 오프사이드라는 겁니다. 느린 그림을 보면 첫 번째 슛이 나올 때 베트남 선수들이 상대 수비보다 뒤에 있어서 오프사이드로 보기 어렵습니다. 나흘 전 우리나라가 호주에 골을 내줬을 때도 오프사이드 논란이 있었지만 처음 슛했을 때 호주 선수가 우리 수비진보다 앞서 있지 않아 골로 인정된 바 있습니다. 베트남은 결국 미얀마와 0대 0으로 비겼습니다. 경기가 끝나고선 골을 도둑 맞았다는 분노가 이어졌습니다. 박항서 감독은 판정에 불만은 있다고 말했고 베트남 언론은 심판이 승리를 훔쳐갔다고 보도했습니다. 심판을 12번째 미얀마 선수로 빗댄 패러디 사진도 등장했습니다. 올 한 해 비약적인 성취를 이어온 베트남은 지역 라이벌들과 겨루는 동남아시아 축구대회에서 10년 만에 우승을 꿈꾸고 있습니다. 경기가 열릴 때마다 매진해 길거리 응원까지 펼쳐지는데 베트남은 사흘 뒤 캄보디아와 비기기만 해도 4강에 오릅니다. JTBC 이도성입니다. 최근 인구 60만 명인 전주시의 한 건설사가 143층의 초고층 건물을 짓겠다고 나섰습니다. 시민들의 찬반이 엇갈리는 현장에 밀착 카메라 구혜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부산 북한과 영도대교가 한눈에 보이는 요지에 공사장이 있습니다. 이곳 공사 현장이 107층 건물이 들어설 것으로 예정된 부지입니다. 2008년 공사가 시작됐지만 다른 건물이 다 지어지도록 현재 이 공사 현장은 10년 넘게 진 적이 없습니다. 애초 롯데 측이 짓기로 한 건 초고층 타워를 포함한 4개 동입니다. 초고층 건물의 경우 전망대와 호텔 등 관광시설을 입점시키겠다는 계획입니다. 나머지 3개 동엔 이미 쇼핑몰 등 수익시설을 완공한 상황. 롯데는 초고층 건물을 완공하는 조건으로 수익시설에 대한 영업도 임시로 허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10년이 지난 올해 용도 변경을 신청할 수 있게 되자 롯데는 초고층 건물에 아파트도 넣겠다고 나섰습니다. 지상 올릴 거는 시장만 하면 되는데 이제 그래 됐다는 결국은 지더라고, 시에서. 지난 10년 동안 공사를 하지 않으면서 인근 상인들의 불만도 커진 상황. 처음에는 기대를 했다가 이제 기대 반. 오히려 나는 보면 옛날 시청이 있을 때 나왔지. 관광시설 대신 아파트를 짓겠다고 나서자 시민단체들도 반발하고 있습니다. 초고층 건물 계획으로 갈등이 생긴 곳은 부산만이 아닙니다. 대한방직 전주공장 부지입니다. 노른자 땅이라고 불리는 이곳은 위에서 보면 전북도청과 상업지, 주거지로 둘러싸여 있는데요. 최근 이 땅을 산 건설사가 이곳에 143층 높이의 타워를 짓겠다고 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건설사에서 만든 계획엔 꼭대기에 수직낙하 놀이기구가 있는 143층 타워를 만들고 나머지 부지에는 복합 쇼핑몰과 호텔 등을 조성하겠다는 겁니다. 해당 건설사가 지난달 말 1,980억 원에 달하는 토지 대금까지 납부하자 시민들 반응은 엇갈립니다. 세계에서 7번째로 높은 타워라고 들어서 좋을 것 같아요. 전주의 랜드마크도 될 수도 있고 놀 것도 많이 있어서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가장 좋지는 않죠. 인구 60만 도시에 143층 빌딩 들어선다. 세계적으로 봐야 돼. 그것은 치는데. 전주의 인구는 65만여 명, 서울 강서구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인근 아파트와 상가에 미분양과 공실도 많은 상황입니다.
못 버티고 나가시는 분들이 더 많아요. 사실은 저희가 지금 다 굶고 있다고 해야 되나? 벌써부터 땅 투기의 조짐도 보입니다. 300평에 65억짜리 안 팔아요. 왜 안 팔겠어요 지금? 저기를 보고 있는 거예요 이제. 현재 해당 부지는 공업용지로 건설사는 상업용지로 용도 변경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용도 변경될 경우 부동산 특혜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상업용지로 바꿔주면 그 앉은 자리에서 땅값만 약 5천억 원 정도 이익을 보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건설사 측은 해외 관광객을 유치해 지역 경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전주를 보면 중국하고 접해 있습니다. 새만금이 개발되면 거기에 크루즈가 한 25대가 동시에 접안할 수 있는 그런. 전주시는 공론화를 통해 개발 허가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하늘을 찌를 듯한 초고층 빌딩은 도시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경관과 지역 경제에 주는 영향이 큰 만큼 면밀한 검증, 투명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밀착 카메라 구혜진입니다. 다시 꿈꾸는 겨울. 당신에겐 K2. 다시 꿈꾸는 겨울. 당신에겐 K2. 뉴스룸의 앵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1985년 한국에서 방영된 전설의 외화 시리즈 V. 지금 봐도 카리스마 넘치고 매력적인 주인공 다이애나는 실은 지구를 침공해온 외계인이었습니다. 얼굴을 한꺼풀 벗기면 드러나는 파충류의 피부와 쥐를 한 입에 집어삼키는 장면은 너무나 충격적이어서 지금껏 많은 이들이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죠. 이제와 되짚어보면 작품 안에는 사회적 메시지가 가득했습니다. 지구를 침공한 외계인은 독일 나치를 상징했고 외계인의 제복은 적나라하게 그것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맞서 싸우는 지구인들, 그들이 선명하게 그려놓은 문자는 드라마의 제목과 같은 V였습니다. V 사인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의 빅토리, 즉 승리와 자신감을 의미했습니다. 이후 1960년대 히피 문화가 유행했을 당시에는 피스, 즉 평화를 의미했고 그래픽 노블로 유명한 V for 벤데타에서 V는 기득권에 대한 저항을 상징합니다. 이렇듯 시대와 문화에 따라서 다양한 의미를 담은 표식 V가 어제 예상치 못한 곳에서 나왔죠. 이른바 블랙리스트 판사들 옆에 선명하게 그어진 V마크. 표식을 받은 이들은 모두 양승태 대법원 사법 권력에 대해서 불편한 지적을 해왔던 판사들이었습니다. 어떤 처분에 있어서도 법관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은 단호히 잘못된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던 그는 실은 힘주어 그은 V 표시를 통해서 블랙과 화이트를 걸러왔던 것이었을까? 앞서 말씀드린 전설의 미드 V의 원작이 된 소설은 싱클레어 루이스의 있을 수 없는 일이야입니다. 작가는 역설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란 없음을 작품을 통해서 경고하고 있었죠. 있을 수 없는 일들을 매일 목격하고 있는 오늘의 기록들 또한 세상에 일어날 수 없는 일이란 없으며 그렇게 우리는 세상이 거꾸로 가지 않도록 항상 경계의 끈을 쥐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무려 30년 전 유행한 미드 속 V 표시처럼 정의를 지키고 싶다면 말입니다. 오늘의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이른바 해경군 김 씨는 누구인가? 경찰이 수사 끝에 이재명 지사 부인 김혜경 씨가 맞다고 결론을 내리고 사건을 검찰로 보냈는데
진위 공방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문제의 트위터 계정과 같은 다음 아이디의 마지막 접속 위치가 이 지사의 집이라는 새로운 정황 증거가 오늘 나오기도 했는데 이번 사건의 고발 주체이죠. 3,000명이 넘는 시민 고발단의 법률 대리인을 맡고 있는 이정렬 변호사와 인터뷰를 지금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이정렬 변호사와의 인터뷰 이후에 이재명 지사 측에서 반론 요청을 해온다면 자리를 따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옆에 지금 이 변호사가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제 기억에 7년 전에 전화로 인터뷰한 기억이 납니다. 그때는 삼성 SDI 문제였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예, ISD ISD 예, 그 한미 FTA 관련이었었고. 아, 제가 착각을 했군요. 삼성 SDI가 아니라 ISD 문제. 그 전에 저 양심적 병역거부터. 아,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아무튼 그게 지금 중요한 건 아니니까요. 네. 김혜경 씨가 이른바 해경군 김 씨라는 스모킹건이 따로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있습니까? 예. 근데 왜 발표를 안 하십니까? 당연히 저희 입장에서는 일단 경찰 수사 결과가 저희 쪽에 어느 정도는 유리하게 나온 상태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저희로서는 그것을 저희한테 불리할 때 공개를 하고 제출을 해야 되는 것이고 예. 여기서 지금 공개를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뭐 특히 이것은 굳이 해경군 김씨 사건뿐만 아니라 예. 다른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가요? 예. 그러니까 변호 전략이다 그런 네. 말씀인가요? 한 말씀 올리고 싶으면 사실 예. 이 방송이 워낙 시청률이 높아서 저희 이 사건 말고 다른 사건에 저희 의뢰인들께서도 보고 계실 텐데 예. 제가 그런 얘기를 해버리면 예. 아, 내 사건에서도 이 사람이 다른 데 다니면서 이야기하고 다니는 거 아니겠냐. 예. 그러니까 저는 얘기하기는 그런데요. 예. 그래도 기왕 불러주셨으니까 한 말씀 올리자면 예. 제가 다른 방송에서 그 스모킹건이라고 하긴 그렇고 유력한 증거라고 저희는 표현을 예. 하는데 그 유력한 증거가 김혜경 여사님의 카카오 스토리에 있다는 말씀을 드린 바가는 있습니다. 예. 예. 근데 여기 불러주셨으니까 한 말씀 더 올리자면 그 카카오 스토리 내에 있는데 JTBC와 관련이 있는 겁니다. 그런가요? 네. 예를 들면 뭐 뉴스룸과 기자님들께서 좀 찾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의뢰인 쪽에서 아직 밝히지 않길 원한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제 다만 이런 얘기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기를 안 할 거면서 흔히 하는 표현으로 풍기기만 하면 너무 좀 그 뭐랄까요 정치적이 아니냐 이런 정치적이 아니냐는 빌미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올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 두 가지인데요. 예. 답변을 드리자면 첫째는 이 스모킹건을 처음에 얘기하셨던 분은 저희 쪽이 아니고 이재명 예. 지사님이었습니다. 예. 본인의 SNS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경찰이 제시하고 있는 게 스모킹건이 없다라고 하셔서 제가 그 있으니까 예. 좀 기다려 보시라고 그렇게 답을 해서 처음에 이게 나온 얘기였었고요. 예.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정치적이나 어떤 이런 거와 관련해서는 저는 정치를 하는 사람도 아니고 심지어 저는 어디 정당에 소속된 당원도 아닙니다. 예. 저는 정치를 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JTBC와 연관이 있다고 하시니까 자꾸 궁금해지긴 하는데. 네. 뭐 근데 JTBC 기자님들께서 유능하시니까 예. 찾으실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얘기를 안 하실 것 같아서 어떤 예. 경우에든 또 뭐 그렇게 말씀 안 하시는 것이 엄연한 변호 전략이기도 하고 네. 그렇다면 뭐 굳이 이 자리에서 제가 그 질문을 집요하게 하진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예. 우리 기자들이 바빠질 것 같군요. 지금 나온 게 이제 트위터 계정과 같은 다음 아이디에 좀 긴 거던데. 네. 예. 끝에 숫자가 들어가고. 네. 그게 마지막 접속 장소가 이재명 지사의 자택이었다. 아까 말씀하신 이른바 이제 아직 말씀 안 하시고 계신 그것과 이것과는 뭐 말씀 듣고 보니까 별개의 문제인 것 같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예. 그래서 전 혹시 이것과 비슷한 건가 하고 질문 드리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이 그 오늘 보도된 그 다음 아이디 관련해서도 저희 의뢰인들께서 상당히 궁금해하고 의심을 하고 있었던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집중을 하고 있었던 건 뭐냐면 일단 이 트위터 계정 자체가 예. 마지막에 이 해경군 김씨 계정주한테
혹시 김혜경 씨냐고 이렇게 물어보고 거기서부터 어떤 사단이 발단이 됐었거든요. 예. 그런데 이 지금 문제된 다음 아이디를 쓰시는 분이 달았던 댓글들을 보면 예. 이 해경군 김 씨 트위터 계정에 나와 있는 내용들하고 상당히 유사합니다. 글들이. 그래서 이 다음 아이디 그 말씀하셨던 그것도 김혜경 씨가 쓰지 않았겠느냐라고 하는 의심은 하고 있는데 예. 그런데 이게 연결이 된다라고 하는 증거를 저희는 잡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뭐 어떤 것들이 나와 있지 않고 그냥 댓글이었기 때문에 그렇겠죠. 본인의 예. 신상이라든가 이런 게 나타나 있지 않았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그럼 이건 일단 배제를 하고 트위터 쪽에 집중을 하자라는 게 이제 저희 쪽에 중간에 알겠습니다. 얘기였습니다. 이건 아무튼 오늘 나온 얘기고 네. 경찰 쪽에서도 지난번에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정적인 것은 아직 얘기하지 않았다. 또 있다. 재판 들어가면 그거 내놓겠다 했는데 그것과 이 변호사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즉 JTBC 뉴스룸이 연관됐다는 것과 같은 건지 아닌지는 모르시죠? 네, 저희는 모릅니다. 예. 그러니까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저희가 좀 좀 의구심을 가지고 예. 불만을 가졌던 것이 뭐냐면 경찰 쪽에서 수사 기밀이라는 이유로 전혀 저희한테 아무런 정보를 제공해주지 않았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오히려 저희 쪽의 반대 쪽이라고 볼 수 있는 예. 뭐 예를 들어서 그 타방송이라서 좀 그렇습니다만 뭐 상관없습니다. 예, TBS 뉴스 라디오 뉴스 공장을 진행하는 김어준 예. 공장장의 발언에 의하면 경찰 소스로 들었는데 50대 남성이라더라. 예. 그래서 그러니까 저희는 오히려 왜 그걸 이해관계 없는 제3자가 알고 있느냐 예. 경찰 소스로. 그래서 이제 관련된 경찰관에 대해서 저희가 고발을 진행하기도 했었습니다. 뭐 예. 하여튼 그래서 경찰 측에서 어떤 증거를 가지고 있고 어떻게 수사를 했는지 저희는 전혀 알지 못하고요. 지금 예. 앵커께서 말씀하신 그것도 다만 그 공개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예, 예. 카카오 스토리 계정 자체가 예. 경찰 측에서 입수하고 있지 않을까. 근데 저희는 이제 경찰의 수사가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해서 그 부분을 경찰에 제출하지는 않았습니다. 아 그런가요? 그러니까 경찰 측에서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저희는 그건 예. 알지 못합니다. 자꾸 계속 수수께끼처럼 돼가는데 일단 뭐 제가 아까 질문 드릴 때 JTBC 뉴스룸이라고 적시해서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이견을 말씀 안 하신 거 보면 뉴스룸은 맞긴 맞는 모양이고. 근데 알겠습니다. 근데 그 이재명 지사 쪽에서도 네. 해경군 김 씨가 아내가 아니다라는 여러 가지 반론을 내놓은 바가 있습니다. 우선 오늘 나온 얘기는 SNS에 올린 것이긴 합니다만 2016년 12월 18일 저녁 6시부터 9시까지 장모님 생일잔치를 하는 중에 네. 문제 트위터에 글이 올라왔는데 네. 그 생일잔치 중에 무슨 그렇게 장문의 글을 올릴 수가 있느냐 통상적으로 물론 마음먹으면 올릴 수도 있겠죠. 근데 그렇게 장문의 글을 올리는 건 통상적으로는 있지 않다라는 얘기였습니다. 예. 그것이 이제 이에 대한 꼭 이것에 대한 반론은 아니었지만 오늘 나온 뭐 접속지에 대한 것은 아니었지만 네. 정황으로서 내놓은 반론이었습니다. 네.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저기 조금 전에 화면이 나갔는데 그 트윗 화면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그럴까요? 예. 예. 그 사진 말고 그 전에 나왔던 그림입니다. 예, 그 전에 예, 거기 지금 보면 오른쪽에 지금 밑줄 빨간 밑줄 그어진 것이 있습니다. 김우성 의원 사진이 있는 거예요? 예, 그 저기 보면 6시 37분 PM 그다음에 18 디셈버 2016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우리 시간 표기가 아니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예. 예. 저것은 그 앵커께서도 트위터를 하시니까 아마 합니다. 계정 있으시지 않습니까? 계정은 있는데 뭐 바쁘셔서 그러면 안 되는데 이게 설명이 되는 아마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저 사진은 지금 어디에 보관되어 있냐면 아카이브 상태로 보관되어 있는 겁니다. 예, 예. 그러니까 현재 현존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카이브라는 게 뭐냐면 그 트위터에 나와 있는 화면을 예. 누군가가 이거는 내가 보관을 해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 예. 그때 그 기술적으로 어떻게 쉽게 설명드릴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죠. 예. 하면 트위터 본사 시간이 저기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저건 미국 시간입니다. 트위터 본사가 있는 미국의 시간이다. 네. 예. 그리고 그러니까 저 시간대에 지금 생일 시간대가 다르다. 예. 그다음 또 하나 말씀드릴 수 예, 있는 예. 거는요. 최근에 그 이재명 지사님을 하고 김혜경 여사님을 지지하시는 분들께서 예.
그 해경군 김 씨가 사용했다고 하는 올렸다고 하는 트윗 시간대를 전부 분석해 놓은 표가 있습니다. 예. 그게 지금 보여드릴 수 있으면 좋긴 한데 예.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 시간대들을 쭉 표로 만들어 놓은 것이 있는데 예. 그 표에는 저 시간이 없습니다. 아, 저것만 빠져 있습니까 혹시? 뭐 모릅니다. 근데 그러니까 오늘 이제 자료를 보니까 저 시간이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뭐 가능성은 둘 중에 하나겠죠. 저 시간대에 올린 것이 아니거나 예. 아니면은 그 표를 만드신 분이 전체적으로 분석을 못했거나. 예. 그러니까 좀 제가 이 사건을 이제 최근에 와서 수행하면서 최근에 와서 좀 자꾸 드는 생각은 예. 지사님 쪽에서 증거가 차고 넘친다고 하는데 일단 그 전수조사라도 좀 제대로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예. 예. 그래서 알겠습니다. 제대로 된 증거를 좀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정열 변호사와 이제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에 대한 반론은 또 저쪽에서도 당연히 가지고 있을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저희가 언제든 가능하다면 반영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예. 저기 함께 자리를 하는 기회를 마련해 주신다고 말씀을 들었었는데, 저희 쪽에서요? 예, 그랬는데 사실 제가 뭐 지사님도 좋고 나 변호사님도 좋고 나승창 변호사 말씀하시는 예, 거죠? 예. 여쭤보고 싶은 게 너무 많거든요. 예. 그래서 꼭 그 자리를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근데 그건 뭐 저희 마음대로만 되는 건 그렇죠. 아니니까. 네. 오늘 또 나와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반론이 있으시다면 나오실 수 있으라고 네.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다른 정황 증거에 대해서도 이제 이 지사 쪽에서 반박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휴대전화 뒷번호가 44로 같은 것이라든가 신상 정보의 유사성 같은 것들, 그것은 사실은 뭐 이쪽으로 생각해서 가져가면 그 증거가 되긴 하지만 네.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물론 현실적으로 개연성이 낮다 하더라도 네. 제로인 것은 아니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또 이용자로, 그러니까 스마트폰을 바꾼 이용자로 지목된 것이 지역을 성남시로 국한시킨 것도 그건 좀 맞지 않을 수 있다라는 반론도 나왔습니다. 예. 일단 그 하나하나에 대해서 재반박을 할 수 있는데 뭐 너무 시간이 길어질 것 같으니까 그냥 짧게 하시죠. 예. 짧게 말씀드리자면 일단 지금 도용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도용 가능성에 대해서. 예. 그럼 저 같으면 같이 고발을 할 것 같습니다. 같이 고소를 할 것 같습니다. 예. 왜 안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본인의 또 자유의사일 수도 있는 거니까. 그렇지만 이제 상황이 이 정도면요. 예.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최근에 나온 보도 중에 뭐가 있냐면 이 해경군 김 씨 계정 트위터 계정과 연결된 것이 이제 지메일이 있습니다. 예. 그것을 비서진에서 만들었고 그 계정을 열었고 예. 그리고 그것이 그런 계정이 존재하는 것을 여사님께서는 모르신다라고 예. 하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이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소지가 있거든요. 예. 그게 최근에 보도된 거기 때문에 예. 이거는 그 정도면 이제 피해자니까 그 개인정보보호법상 제3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보다 피해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가 훨씬 더 많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굳이 불편하시다면 제가 고발장을 써드릴 테니까 여사님 쪽에서 같이 예. 좀 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 알겠습니다. 어떤 말씀을 이정열 변호사께서 하셨냐면 문제의 계정글에 대해서 네. 이게 여럿이서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젠가요? 오늘인가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그럼 이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것인가?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약 여럿이서 사용한 것이라면 또 저쪽에서 그런 반론도 있지 않았습니까? 내가 아니라 예를 들면 다른 뭐 캠프라든가 이런 데서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렇다면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그 이재명 지사의 부인의 책임이 일정 부분 경감될 수 있는 것이냐 그렇게 보십니까? 아니면 이게 어떤 그 캠프 내에서 조직적으로 이런 것이 이루어진 것에 대한 정치적 책임이 더 커지는 것이냐 어느 쪽으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캠프 내에서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그 해경군 김 씨 트위터 계정에 올라온 글들을 보면 예. 지사님이나 여사님의 어떤 은밀하다고 하기엔 뭐 개인적인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가족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생각까지는 들어요. 예. 근데 일단 전제로서 말씀드리자면 저희 그 국민소송단이 전부 3,245분인데요. 예. 이렇게 사람이 많다 보니까 안에 여러 가지 다양한 견해들이 있습니다. 예. 김혜경 여사님 단독 범서를 주장하는 분들도 계시고, 예. 그다음에 이재명 지사님 단독 범서를 주장하는 분들도 계시고, 예. 두 분의 공범서를 주장하는 분도 계시고, 그 두 분에 더해서 또 있다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면 두 사람이 빠진 상태에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 있을 가능성은? 그거는 아니고요. 예. 그러니까 최소한 왜냐하면 지금 저희가 최초에 주목했던 것은 예. 이 트위터 계정에 연동돼 있는 것이
김혜경 여사님의 전화번호하고 예. 이메일 주소기 때문에 적어도 김혜경 여사님은 방조의 책임은 빠져나갈 수는 없습니다. 예. 다만 실제로 그 글을 쓰셨느냐는 예. 그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예. 그런데 그렇게 말씀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트윗 내용 중에 예. 진정한 영부인이 돼주세요. 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예. 아무리 그래도 자기가 자기 거 하면서 예. 진정한 영부인이라고 한다는 게 그래서 김혜경 씨가 빠졌을 가능성과 예. 그것도 배제하진 않는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 가능성을 열어둔다는 거지 김혜경 씨는 아니다라고 저는 얘기하는 취지는 아닙니다. 물론 알겠습니다. 네. 그건 이재명 지사가 얘기하는 것과 또 맥이 다 버리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이 사건에서 완전히 이재명 지사님이나 김혜경 여사님이나 그분들을 배제한 완전 제3자다. 저희는 예. 그런 주장은 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떤 네. 뜻인지 제가 일단 이해는 하겠습니다. 네.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거 트위터 본사에서 계정주를 확인해주지 않기 때문에 이런 많은 공방들이 결국은 정황만 가지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고, 물론 아까 결정적인 어떤 증거를 저희 JTBC 뉴스룸이 연관돼 있다는 그 무엇인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것을 내놓는다 하더라도 그것이 여전히 정황 증거, 매우 강력한 증거라 하더라도 정황이 앞에 붙는 한 재판에서 꼭 유리하지 않을 수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 사건에서 직접 증거는 자백밖에 없습니다. 예. 예, 본인이 본인의 휴대전화로 뭐 했든 PC로 했든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예. 그러니까 자백을 하지 않는 한 다 간접 증거밖에 없습니다. 예. 그런데 간접 증거만 가지고 유죄가 선고된 사례는 너무나 많습니다. 뭐 있죠. 예. 예. 그러니까 뭐 그것만 가지고 뭐 이게 아닐 수도 있고. 예, 그거는 예. 뭐 단정지을 수 없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다만 저희는 가장 유력하고 가까운 증거를 가지고 접근해 가는 것일 뿐입니다. 예. 자, 계속 이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만은 이 시간 이후에 이재명 지사 쪽에서 반론이 있다면 당연히 저희들은 인터뷰든 뭐든 반영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렬 변호사였습니다. 오늘 생각보다 시간이 조금 더 걸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네. 처벌을 피하는 법이란 제목의 글들이 일간베스트 사이트와 소셜미디어에서 퍼지고 있습니다. 이른바 여자친구 인증 사진 사건에 대해서 경찰이 수사에 들어갔는데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여러 법률 정보들을 공유한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팩트체크를 해보니까 대부분 틀린 정보들이었습니다. 성범죄에 대한 그릇된 인식을 키울 수 있기 때문에 팩트체크에서 하나하나 따져보겠습니다. 오대영 기자, 이게 지금 일베 게시글이죠? 그렇습니다. 주장은 이렇습니다. 이걸 인터넷에서 내가 퍼온 것이다. 내가 찍은 사진이 아니다라고 말하면 처벌되지 않는다라는 주장인데요. 네. 다시 얘기하면 인터넷에 떠도는 걸 그냥 공유만 했을 뿐이기 때문에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러면 공유를 했어도 근데 문제가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성폭력 처벌법을 보면 촬영자와 유포자를 구분 없이 처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법에 정해진 촬영자와 유포자의 처벌 상한선도 같습니다. 자신이 안 찍었다고 책임이 없는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실제 사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 한 남성이 인터넷에 올라와 있던 영상을 다운로드 받아서 자신의 네이버 밴드에 올렸습니다. 네. 길 가던 여성 2명의 특정 신체 부위가 촬영된 영상이었습니다. 2016년 대법원은 벌금 300만 원과 성폭력 교육 24시간 이수를 선고했는데 재판부는 불법 촬영물을 공연히 전시한 자는 촬영한 자와 동일인이어야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러니까 온라인에서 퍼나르는 일을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될 것 같은데요. 네. 다음도 좀 볼까요? 네, 다음 주장은 올렸던 게시물을 삭제했다면 법적인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주장입니다. 네. 삭제했더라도 법적 책임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촬영을 하거나 인터넷에 게시하는 순간에 범죄 혐의가 성립됩니다. 기술적으로도 복구 가능하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경찰은 일베 사이트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네, 다음도 좀 볼게요.
불법 촬영은 친고죄다라는 주장인데 다시 말해서 피해자가 고소를 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도록 돼 있다라는 주장이잖아요. 네, 이 역시 사실이 아닙니다. 이 법조항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부터 네. 친고죄에 해당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처벌 못하는 반의사 불벌죄와도 무관합니다. 단 강간과 강제추행 같은 다른 성범죄의 경우에는 애당초에 친고죄였다가 2013년에 폐지됐습니다. 네, 그러면 친고죄에 해당하는 성범죄는 아예 없어진 겁니까? 네, 현재 전혀 없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휴대전화를 없애면 증거가 없기 때문에 처벌할 수가 없다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버와 IP를 통해서 최초 게시자는 물론이고 유포자까지 추적이 가능합니다. 주요 증거로 제출된다고 경찰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없앤 사실이 드러나면 증거인멸 혐의가 추가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지금까지 본 이런 거짓 정보들은 특정 사이트만의 문제로 볼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피해갈 수 있구나라는 그릇된 인식을 키울 수 있다는 점에서 저희가 지금 팩트체크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처벌을 강화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서울 지역 1심 법원의 판결 분석 결과가 있습니다.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처벌 징역형이 5.3%, 벌금형 71.9%, 나머지 기타였습니다. 음란물 유포죄도 징역형 5.8%, 벌금형 64.4%였습니다. 네, 팩트체크 오대영 기자였습니다. 예, 비하인드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박성태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예. 3개가 준비되는데 오늘 양해를 좀 구하죠. 예. 예, 시청자 여러분께 예, 박 기자한테 구하는 거기도 하고 예, 열심히 준비했을 텐데 이정렬 변호사하고 인터뷰가 조금 길어져서 2개만 좀 하도록 합시다. 알겠습니다. 예. 첫 번째 키워드. 첫 키워드는 철새의 종류로 했습니다. 예. 그냥 철새는 아닌 것 같고. 예,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민주당의 우상호 의원이 바른미래당의 이현주 의원을 겨냥해 철새도 직항하는 철새, 경유철새가 있는데 이 의원은 경유형 철새다라고 비판한 바가 있습니다. 예. 민주당에서 자유한국당으로 바로 가지 않고 국민의당, 바른미래당을 거쳐서 갈 거라는 의미였는데요. 예. 오늘 이현주 의원이 여기에 대해서 반박했습니다. 이 의원은 자기가 더 유리한 곳을 찾아다니는 게 철새인데 본인은 더 불리한 곳으로 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철새가 아니라는 주장인데요. 예. 본인이 당선이 쉬우려면 원래 지역구 광명에서 민주당으로 계속 있어야 되는데 본인의 정치적 양심을 위해서 그것과 상관없이 계속 주장을 한다는 겁니다. 예. 하지만 민주당 우상호 의원은 현재 지역구인 광명에서는 당선되기 어려워졌기 때문에 원래와는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라고 과거부터 주장한 바 있습니다. 예. 그 바른미래당이 오늘 일부 지역 위원장 확정했는데 이현주 의원은 일단 거기 포함이 안 됐죠? 예, 이 의원도 안 됐고 모두 12명의 의원이 포함이 안 됐는데요. 일부 서류를 제대로 내지 않아서 포함이 안 됐습니다. 그런가요? 나중에 보완을 하면은 이제 다시 심사를 받을 수는 있고요. 그런데 이 의원도 얼마 전 수능 수험생들을 응원하기 위한 현수막에서 잠깐 보면 당명을 위에 것이 이제 이현주 의원인데요. 당명이 없고 국회의원 이현주라고만 돼 있습니다. 가끔 저런 경우가 있더군요. 예. 과거에 민주평화당 의원들이 그런 바가 있는데 그때 민주평화당의 김경진 의원 등이었는데요. 당시에 이제 당의 진로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 의원들이었습니다. 원래는 보통 현수막을 낼 때 지금 전재수 의원의 현수막인데요. 저렇게 당명을 쓰는데 독특하게 당명을 쓰지 않아서 혹시 마음이 떠난 것 아니냐라는 얘기가 들기도 했습니다. 예. 두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고3 과소평가로 했습니다. 뭡니까 이건? 수능 평가도 아니고. 예, 바로 만 18세 선거권 관련해서 오늘 국회에서 정치개혁특위가 공청회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의 간사인 정유섭 의원은 교사와 학생은 갑을 관계인데 학생들이 교사에 끌려갈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학제 개편을 전제로 만 18세 선거권이 논의돼야 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학제 개편, 즉 지금의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3 이런 것들을 개편하는 것은 사실 선거법 개정보다 더 어렵기 때문에 그렇죠. 저걸 전제로 하면 사실 선거법 개정은 아주 어려워집니다. 그런데 저런 우려를 어떻게 할 거냐라고 공청회에 나왔던
전문가에게 물었는데 이 전문가가 명쾌히 답을 했습니다. 인천대 이준환 교수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쯤 되면 선생님 말 안 듣습니다. 고2가 아니라 중2만 돼도 통제가 불가능한데. 예. 중2가 얼마나 무섭다고 이렇게 소문이 그렇습니다. 났는데. 예. 이 교수는 고2가 아니라 중2만 되도라고 했는데 예. 사실은 학생들의 독립심은 중2에서 정점을 이루기도 합니다. 무슨 뭐 정확한 학설이라도 있는 겁니까? 저희 직접적 경험과 간접적으로 들은 바에 따르면 알겠습니다. 중2때가 제일 힘들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죠. 알겠습니다. 예. 세 번째 키워드는 약속대로 미안합니다. 예. 네, 내일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수도권과 중부지방의 아침 최저 기온이 영하로 떨어져서 오늘 내린 비가 얼어붙는 곳이 많겠습니다. 찬 대륙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은 내려가지만 대기 확산은 원활해서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에 걸쳐 보통에서 좋은 수준일 거란 예보입니다. 예. 오늘 뉴스룸 끝나고 곧바로 소셜 라이브 바로 오늘 보도해드린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에 대한 뒷얘기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희들은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